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워 귀농, 귀여, 귀촌 인구수가 전국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충남 입장에선 암흑 속 한 줄기 빛처럼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5, 60대이고 1인 가구 비율도 높다 보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충남의 귀농, 귀촌 정책과 개선점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홍기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기입니다. 김양섭 충남도 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장 자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귀농인 한 분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조직교육부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유기농으로 양배추, 양상추, 메론, 과채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민 김지숙입니다. 네, 그럼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귀농과 귀촌에 관한 것인데요. 편의상 이 두 용어를 묶어서 얘기하지만 귀농과 귀촌은 개념부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다른 것이고 농사노촌 지역의 귀농과 귀촌이 좀 왜 중요한 것인지 우리 박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귀농귀촌은 그 사전적 의미로서는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 통계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통계가 있는데 통계상 귀농귀촌은 도시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법적으로 동지역을 말합니다.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을 이제 귀농귀촌 인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귀농 인구라고 하면 농촌에 정주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또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식으로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들이 있고요. 귀농귀촌 인구가 중요한 게 지금 농촌의 인구 소멸 위기도 있고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령화, 과소화가 심각한 상태인데 귀농귀촌 인구가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어떤 활력소 역할을 하고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전파하면서 또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의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은 시대가 좀 변해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과 귀촌, 그러니까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갔는데 예.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예. 분들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네. 그외 나머지 분들 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시골로 간다 이런 분들은 예. 이제 귀촌의 개념으로 포함될 수 있는 예. 것이고요. 방금 우리 박 연구위원님께서 이게 왜 중요한지 농촌에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양과 부여 금산 인구 5만 명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나오신 우리 기홍기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큰데 방금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 귀촌이 그런 인구가 지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산군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앞으로 돼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돼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 귀농 귀촌인들이 유입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농업에 대한 생산 기반도 구축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귀농 귀촌 인구를 모시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적극 정책이 필요하고 저희도 금산군에서도 여러 가지 귀농귀촌인을 모시기 위해서 사업도 다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대표 김 과장님. 예, 저도 귀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귀농귀촌이 이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한 뭐 근본적인 대안이기보다는 그 둔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둔화시키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귀농귀촌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충남도로 매년 5만여 명이 유입을 하고 있고요. 그 5만여 명은 충남 도매수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를 누적해서 본다면 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만 5천 명 정도 아까 말씀 중에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둔화시키는 네. 그런 데 방점을 좀 맞춰서 정책을 펴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귀농귀촌이 전국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금산군에서는 지난해 좀 유일하게 좀 증가했다, 한 3%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어떻게 이런 비결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대전이라는 대도시가 좀 옆에 인접해 있고요. 금산은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할 때 저희가 이제 농촌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실 때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득개님이란 안정적인 소득 장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목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재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귀농하실 때 다음 날 그 깻잎을 수확하면 다음 날 통장에 입금돼서 거기에 대한 그 행복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소득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귀농교육센터라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20세대가 입주하게 됐는데요. 23평형이 있고 21평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23평형은 100평 정도 텃밭이 있어갖고 거기에 20세대가 장목교육, 지역 탐색교육, 그다음에 멘토 멘티 이런 걸 통해서 그 체류형 1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2년 정도에는 그 뭐 농지 구입이라든가 집 질 때 좀 2년 정도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귀농 정책이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박람회라든가 저희 농업기 센터 내 교육 지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명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담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분들한테 금산에 정착하면 여러 정책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저희 금산에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재작년 2022년 통계를 봤을 때 1,887명인데요. 2023년대는 1,944명으로 3% 증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금산에 오시면은 안정적으로 정착되니까 금산에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귀농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 예. 경제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요소일 텐데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교육과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김지숙 우리 부장님께서는 실제 귀농하신 분이시고 한 20년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농 1세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이제 충남 부여로 귀농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직접 실제로 와서 오신 한 20년 동안 해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충남 부여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에 농민학생 연대 활동 농화를 통해서 부여를 오게 됐고요. 농화를 오면 낮에는 근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교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농업의 중요성과 이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식량 주권을 굳건히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 정도로 이 표현에 식량 주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에 근로일을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2006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하던 해에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내가 그럼 농촌에 가서 농사도 지으면서 농촌이 좀 더 활성화되고 농사 짓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는데 좀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러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큰 장벽에 부딪혔어요. 제가 2월 달에 졸업을 해서 3월 달에 귀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자금이 없어서 처음부터 정책 자금을 받아서 몇 억의 자금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농사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하기도 하지만 그 농가와 우리 농가의 토양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여러 조건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너무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소득이 낮아서 그래서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그리고 부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잘 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우유 배달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인구 조사하는 각종 경제 조사 이런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그 생활지원사 활동도 했습니다. 네, 그 우리 김주석 씨께서 이제 20년 전에 오셔가지고 초기에 이제 어떤 부푼 꿈을 안고 오셨는데 현실에 맞닥뜨린 농촌 현실은 또 만만치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지난 2023년 통계를 보면 농가 인구가 100만 가구가 이제 안 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굉장히 큰 아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귀농인 가운데 이제 좀 통계가 귀농이 한 10명 가운데 귀농을 했지만 아까 우리 김주석 선생님 말씀처럼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 명 정도는 한 10번 정도는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귀농을 포기한다라는 통계도 있는데 우리 아까 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어려움이 실제로 좀 맞닥뜨리는 건가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한때 귀농 인구가 귀농 기촌 인구가 굉장히 많다가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농촌 내부에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첫 번째는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그래서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소득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농촌에 가기가 이제 꺼려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또 특히 그 기후 변화가 심각해서 전에는 농사를 뭐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못 지어도 이렇게 보상이 되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년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농사를 지어도 재해를 맞게 되면 작년에도 폭설이 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폭우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재해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농사지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이렇게 방송에서 귀농귀촌을 홍보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농사의 어려움도 있고요. 최근에 정책적으로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정책 자금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귀농귀촌 정책은 또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귀농 정책 자금 심의를 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시적인 부분에서 보면 아직도 도시에는 그래도 이제 도시에 남아서 일거리가 있는데 농촌에는 와도 마땅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귀촌을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 부업이라도 해서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농촌에 가더라도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러 왔는데 농사로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점, 경제 예. 생활하기가 어려운 예. 점, 그리고 농사 자체를 좀 짓기가 좀 어려워진 어떤 기후 변화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귀농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점 이런 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김홍기 소장님께서는 네. 어떤 어려움을 좀 주로 토로하시나요, 귀농인들? 저희가 보면은 제일 그 귀농하실 때 어려운 점은요. 초기 정착 비용 그러니까 토지 구입, 주택 마련
그런 여러 가지 시설하우스 이런 자금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초기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회수하려면 한 적어도 4,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농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본인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그런 게 이해가 어렵고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좀 연령이 있으신 분인데 이 병원,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병원,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산은 대전하고 30분 거리에 대학병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는 기능 기촌하는데 생활 인프라, 그다음에 아까 말한 교육 환경, 그 기촌하시는 분, 여러 가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그런 쪽에 좀 부족한 인프라 부족이 좀 되지 않나 이런 게 좀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실제로 귀농으로 오셔서 정착하고 계신 김지숙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셨긴 했지만 현재 좀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저도 처음에 대출로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처음에 2억에서 5억 정도의 정책 자금을 받아서 빚을 안고 농업을 시작하는데요. 통계에도 보면 한 귀농 5년 차 되는 그 농업인의 평균 소득이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 자금을 2억에서 5억 정도 받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6년 때부터 이제 원금 상환을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상환을 이제 5년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귀농 5년차 평균 소득이 3천이 조금 넘는데 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오신 분들은 야반 도주를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시고요, 지역에는. 그리고 좀 가족이 함께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경영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군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닐 텐데요. 충남도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아마 마련해서 추진을 올해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에는 좀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세요? 예, 우리 충남도에서는 귀농기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매년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귀농정책의 방향에서는 유입, 정착, 환류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입 단계로서는 맞춤형 상담을 위해서 도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귀농기촌 박람회 등을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충남도의 귀농 정책을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이 충남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고요. 그 정착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그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용농 교육과 함께 그 우수 농장을 현장 실습하고 멘토, 멘티를 하는 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농업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조화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나 뭐 집들이 지원, 그리고 문화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역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실제 그런 정책들의 대상인 우리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신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좀 혹시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말씀하셨고 뭐 농업 기술 뭐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충남도나 어떤 정부의 이런 대책 가운데 좀 보완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정책 자금을 통해서 좀 많은 빚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귀농을 왔을 때 내가 귀농인들이 귀농을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땅과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과 집을 내가 머물 내가 농사지을 땅과 내가 머물 집을 1년이나 2년 동안 내가 집과 땅을 어디로 할 건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1년 차에는 아까 하고 있는 멘토 멘티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짓고 싶은 농사가 나한테 맞는지 좀 그 농가에 가서 농사도 배우고 멘토 멘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80만 원 정도의 달 수익도 있으니까 나의 영농 자금을 좀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제도를 쓰고 1년 차에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좀 그런 하우스나 재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저가로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간의 돈을 내고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싶었던 농사를 좀 그곳에서 지으면서 많은 비용을 발생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 기술도 획득하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뭐 하우스 지을 곳 땅도 이 면에서 어디로 갈 건지 정하고, 그리고 내가 살 집도 정하고 해서 한 3년 차 정도부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영농 활동을 시작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 3년 차부터는 청년지원금처럼 귀농인 지원금 제도를 좀 신설을 해서 뭐 다달이 뭐 20만 원에서 뭐 이렇게 뭐 일정 금액을 좀 지원을 해주면 이자 내는데, 그리고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부담과 어떤 여러 가지 오는 어떤 주거의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따르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귀농하고 기촌하고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귀농부터 보면, 사실 귀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내서 그걸로 살겠다, 그건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서도 몇십 년 동안 농사만 짓고 살아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뭐 농지를 구입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또 시설을 짓든, 아까 많은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농민들도 농사를 지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 창출 어려운데 그 단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서 바로 가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농촌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탐색 작업이라고 하죠.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조사해 보면 농촌의 각 지자체에 귀농인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에 가서 거기는 임대료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귀농인의 집에 가서 6개월 혹은 1년 혹은 2년 동안 살면서 충분히 마을의 환경과 농업의 환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웃들, 그다음에 그 이장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기술도 습득하고 멘토 멘티 관계도 있어서 기술도 배우고 이런 다음에 농사를 시작을 하면 그나마 이렇게 적응이 가능한데, 요즘 농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기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즘 농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주택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농촌에 뭐 빈집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뭐 이렇게 집이 남아도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 좀 좋은 집들, 그러니까 꼭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요즘 젊은 층이라든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빈집 가서 살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그런 공공형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귀농하기가 편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집이 없어서 기촌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 그 개인의 어떤 노력, 그리고 그 사전에 그 현지 지역에 가서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귀촌은 이제 지역에 가서 농사를 꼭 짓지 않지만,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뭐 농사를 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하니까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귀촌 주택 부분, 그런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요즘에 ICT 기반의 굉장히 대규모로 공사를 지어서 인력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농업 기술이 많이 요즘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충남에서 스마트 농업, 이 귀농과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충남도는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청년 농업인들의 그 안정적 정착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을 제1의 도정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농업의 먼저 개념을 한번 보면 스마트 농업은 토마토, 오이, 딸기 이런 다양한 작물들을 현대화 온실에 재배하면서 그 센서와 제어기, 환경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서 자동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농업은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하면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또 도시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을 통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우리 충남도의 스마트팜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실패 없는 창업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창업을 했는데 실패하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창업 전문 교육, 그다음 경영 실습, 그리고 창업 지원 등 3단계에 나누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창업 교육을 소개를 하면 더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센터에 그 이론 및 실습 등의 전문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3,000명의 청년 예비 창업자를 지금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후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에게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50개소의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그 사관학교를 통해서 1에서 2년 동안 저비용으로 온실을 임대해가지고 실전 경험을 쌓은 후에 경영실습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영실습 과정 거친 친구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총 843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지금 조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팜 그 단지는 2027년도까지 이렇게 조성될 예정에 있고요. 창업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남도 이전 정책이 청년 농업인들이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의 목표를 좀 설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실제 농촌의 현장은 굉장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굉장히 ICT 기반의 어떤 정보 전자 기술에 좀 밀접한 청년층에는 익숙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고령화된 농촌에서 현장에서 이분들이 좀 접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김지석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 농업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연세에 다시 뭔가를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서 접근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주로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네. 한 5, 60대로 네,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스마트 농업을 하시기에는 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진짜 스마트 농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젊은 사람들이에요. 농업대학 그리고 기준에 농업대학을 좀 졸업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5, 60대보다는 20, 30대 이렇게 30, 40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실제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 농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5, 60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단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투자 비용이 초반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소득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몇 억에서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투자 비용이. 예, 투자 비용이. 그런데 연소득 5천만 원이면 10년 동안 상환을 하면 5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연소득 5천만 원으로 그 농가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김홍기 소장님, 이런 부담은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희 금산은 제가 이제 아까 50대, 60대 기농기촌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굉장히 아까 스마트팜 쪽에 제가 들깨잎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딸기를 가족농으로 좀 하고 있고요. 버섯으로 스마트팜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딸기라는 있는 그 작목은 체험도 가능하고 요새 뜨는 치유 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 유통까지도 그래서 지금 금산은
그 전에 비해서 저희가 한 30농가였다면 지금 60농가까지 조직해서 50, 60대가 주축을 이뤄가지고 스마트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을 하시나요? 예,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득도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하시나요? 그분들이 아까 뭐 도에서 한 정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농기촌 융자금 한 3억 가지고도 사업 본인이 그리고 대부분이 직장 생활 좀 하시다가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5, 60대가. 그래서 자기 자본 조금 투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을 통해서 긴 스마트팜을 접목을 하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딸기나 여러 가지 뭐 버섯이나 계속 기농기촌들이 그런 쪽에 아열대 작물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새로운 작목도 그분들이 이렇게 육성하고 하는데 저희가 접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주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귀농귀촌을 하시면 이제 그 지역에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주거 문제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에서는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아까 말씀하신 빈집 활용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그럼 실효가 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도 그 좀 취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 기농기촌이 한참 이렇게 고조됐을 때는 빈집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빈집도 많이 남아나고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 오래된 빈집에 대한 선호도가 뚝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도시적인 어떤 그런 편리성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오더라도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렇게 규모가 작더라도 자기만의 집, 자기만의 깨끗한 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주택 빈집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이제 농촌형 리브 투게더 사업이라고 해서 기농자들이 청년 기농인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팜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가까운 곳에 리브 투게더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들이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 이제 그 조성하기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떤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그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공공 임대형 지금 충남도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낮게 이렇게 하고 10년 되면 그 개인한테 분양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기농인만이 아니라 기촌인들 인구 증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팜이 있고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념이 조금 다른데 스마트 농업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화되고 해서 좀 농사를 좀 편리하게 좀 짓게 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비닐 온실에 있으면 자동 개폐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고령화돼도 농사를 좀 짓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게 스마트 농업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팜은 이제 단지를 만들어서 좀 규모화된 단지에서 전체적인 어떤 생산과 유통과 뭐 가공까지 연계하고 거기에 주거 단지까지 만들어서 어떤 종합적인 플랜 하에서 진행하는 게 스마트팜인데요. 충남도에서는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민선 8기에 들어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평가하기가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이른 측면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많은 그 지원도 있고 하는데 사실 좀 일정한 시간이 좀 경과돼야 이제 이 효과를 측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청년들이 나중에 이제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이렇게 이제 값싸게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어보고 자기의 경영 수지를 따져보고 이게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보고 이제 나중에 정착했을 경우에 이때 이제 지속적인 어떤 관리도 필요하고 하는데 초기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5천만 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2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예. 아까 뭐 청년들이라고 하면 뭐 40대까지 이제 포함이 될 텐데 네. 금산에서는 아까 50대도 많이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연소득 5천만 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20억이 투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요? 네, 그 지금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냐면 그 30아르가 900평이지 않습니까? 30아르의 스마트팜 온실을 운영을 했었을 때 뭐 계산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5천만 원 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900평 30아르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뭐 한 6억에서 9억 정도 이렇게 내외에서 시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연 5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 이제 그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또 말씀도 해주셔서 그거는 이제 다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소수에게 높은 금액을 투자하는 정책보다는 이렇게 스마트 농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다수의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게 좀 더 많은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지 않을까, 여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도 한번 나중에 정책에 한번 판단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이외에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어떤 원주민과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외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지 사람이 어떤 마을에 왔을 때 기존에 살고 있던 어떤 원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마을 발전 기금 이런 게 실제로 내라고 요구를 해서 원주민들 갈등을 빚기도 했잖아요. 어떤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해서는 이런 원주민과의 갈등 조정 방안,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제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도시민주주의 사업이라고 제가 2009년도요. 예, 2010년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제가 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공모 사업이니까 그거를 따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기농기촌 대학을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아까 지역민들하고 유대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리장님하고 기농하시는 분도 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어요. 3명이. 그러니까 군수님이 관심 가져주니까 리장님도 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좀 무시를 못하는 그런 약간 그분도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이장님도 같이 마을에서 이분을 위해서 군수님이 관심 가지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게 지역 갈등이 좀 사라졌고요. 저희가 핵심적으로 좀 하는 사업이 저희가 31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산이 인삼하고 들깬 미에 소장목입니다. 근데 거기 한 1,400명 정도 연구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저희가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5년까지 한 지금 35개 연구회가 있었는데요. 제일 많이 한 게 그분들이 버섯, 아까 말씀드린 버섯, 기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역민들하고 자기 소득하고 그렇게 해서 좀 유대를 가지니까요.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 지역에서 연구회니까 좀 발전적으로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어떤 관심, 그 지자체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관심과 지역민과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어떤 모임 같은 것들, 연구 모임 같은 것들이 원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김지수 선생님. 제가 소속된 영농조합법인에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이제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이제 근로를 하니까 그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24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기관에 주면서 영농조합 법인에 주면서 이 근로자가 좀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게 기반을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귀농을 했을 때 좀 온 마을이 이 귀농인을 좀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마을에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금을 준다거나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잘 정착할 수 있게 어떤 경제적 지원 같은 거 뭐 경제적 지원. 그렇게 네.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 마을이 그 귀농인을 다 한번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좀 예, 주면 그리고 좋지 않을까라는 귀농인들이 말씀이세요. 많이 오면 우리 동네도 이렇게 좀 지원도 받고 관심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도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올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충남에서는 16곳의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홀로 입학식을 한 곳도 많았고요. 결국 이 농촌으로 귀농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계속 정착을 할 수 있고 정주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어떤 여성들이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데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모두 그 기회를 드릴 텐데 한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 좀 끊어서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청년과 여성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년 여성이 농촌에 살 수 있는 사실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득도 일정 수준에 다르고 좀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면 도시인들이 오지 말라 해도 오겠죠. 근데 농촌의 현실이 좀 팍팍하다 보니까 지금 귀농귀촌인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귀농귀촌 특히 여성과 청년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의 어떤 생활 여건 개선, 그러니까 교육, 의료, 문화 그런 환경까지 다양한 여건들을 개선해 주는 게 목적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론 교육이 가장 걸림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보면 농촌에서 일단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득을 일정 수준에 받쳐준다고 한다면 농촌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 수가 있는데 농촌은 소득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적기 때문에 농촌에서 오더라도 다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소득 부분은 이제 농업 소득도 있고 농애 소득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타 지자체 보면 전남 신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신안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소득을 재생에너지 통해서 나온 소득을 주민들한테 분배해 주는 그런 재생에너지 공유 이렇게 재산제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잖아요. 지역을 지키고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와 그런 그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건 공적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을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감안해서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공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나오는 소득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일정한 기본소득 형태든 주민수당 형태든 받쳐준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이미 농어민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귀농인들한테 15만 원씩 이렇게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친환경 농업인한테도 월 1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일정한 부분에 그러니까 소수가 이렇게 독점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득을 받쳐준다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농촌에서 다양한 어떤 일거리라든가 취미라든가 어떤 동호회라든가 어떤 연구회도 참여를 하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반들이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어떤 가치, 그런 네. 가치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특히 그런 가치만으로 살 수 없고 또 어떤 소득이 뒷받침된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자원에 대한 공정한 분배, 어떤 공유를 통해서 소득을 좀 뒷받침해 줄 때 청년과 여성들이 농촌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김홍규 소장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이나 여성 농업인이 좀 삶의 질 좀 향상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좀 여가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 같은 자녀들이 있을 때 그 돌보미를 좀
많이 확대를 좀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찾아서 그분들이 여성 농업인들이 충남에서 옛날에 실시한 여성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청년 농업인들은 보조 사업만이 아니라 어떤 농업에 대한 철학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그런 농업을 떠나서 지역에 있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짊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좀 우리가 보면 뭐 옛날 말하는 사회치 육성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지역 사회에 그리고 청년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고독입니다. 외로움. 그걸 통해 공동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단체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고 또 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예. 여러 가지 좀 교육과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귀농 귀촌에 있어서 지금 정책이 귀농 정책에 많이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촌 정책도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귀농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의 비율이 많고 또 남성 비율이 또 많이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귀촌인 같은 경우는 30대 미만이나 30대가 50%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청년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도 귀농보다는 더 높게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귀촌하고 있는 청년들 또 여성들의 니즈에 맞게 그 정책이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귀농 정도의 정책은 많이 다양하게 개발은 되고 있으나 귀촌에 관련된 정책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귀농과 귀촌의 정책들이 균형을 맞춰서 개발이 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촌 처음에는 농업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네. 귀촌을 했는데 생각이 없다가 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나도 해볼까라고 귀농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정책적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귀촌에 우선순위를 하고 농촌에 살아오면서 저 가장 성과가 높은 게 뭐 농촌 살아보기를 통해 가지고 그 귀농 정착에 가든 그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듯이 귀농 귀촌을 먼저 하고 그리고 농촌에 살아보면서 또 귀농으로 또 확산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귀농에 좀 치우쳐져 있는 어떤 정책을 귀촌까지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고견 들려주셨습니다. 김진수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제안해 과장님께서 주시겠어요? 기촌 정책 얘기하셔서 이제 한번 생각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생태 농업으로 농사 짓는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좀 지원을 해주면 지금 탄소 중립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좀 전통 농법도 살리고 지역의 그 경관도 살리고 그리고 그런 소득 그 생태 농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이 워낙 대규모된 농업이 지금 다 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귀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규모로는 가능해요. 생태농업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그런 면적들을 좀 더 우리 안에서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이제 질문의 본질을 보면 청년과 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써도 저는 사탄발림에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소득이 이렇게 불규칙한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써도 여성과 청년들이 오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 상추를 한 박스 4kg를 출하를 하면 어쩔 때는 9만 원을 받고 어떨 때는 5천 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상추 4kg 한 박스에. 그러면 5천 원 상추 한 박스 출하를 했다 쳐요. 그렇다고 해서 마트에서 상추값이 200g에 몇백 원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200g에 1,000원 이상씩 받아요. 그러면 이런 유통 구조나 그리고 우리 지금 농업 시스템에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국가 책임 농정으로 좀 농업 정책을 대전환해서 도시와 농촌의 그런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런 정말 농업 정책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큰 아픔을 겪고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식량 주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네. 소득이 안정된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유통 체계 개선뿐만 네. 아니라 그걸 포함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체계 전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게 잘 된다면 들었습니다. 정말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지금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준비하며 30년 후 충남 농촌의 풍경은 어떨지 상상해봤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떠오르지만 오늘 패널들이 제안해주신 정책만 제대로 실행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모여드는 광경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실천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도시의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지역 소멸은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